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 자체는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예요. 이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이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륨은 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트륨의 작용도 중화시키고 혈압 상승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장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한번 예방해 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잖아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라고 해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까지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호박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서 우리 눈의 피로도 덜어줘요.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한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죠.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또 백혈구의 생성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단호박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겨울이나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면역력 증가도 원하시면 단호박을 또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되겠죠.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나 이런 데 쉽게
노출되시는 분, 단호박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호박의 5번째 효능은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만 가더라도 단호박즙 파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몸의 붓기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이나 얼굴 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거예요.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줘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 폴리페놀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고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는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어요. 페놀산은 우리 노화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이 껍질에는 비타민 A랑 C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 같은 게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끼신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 호박잎도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랑 C랑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염증도 들여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 내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한테는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에요. 이 호박씨에는 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우리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로 호박씨 깐다 이러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섭취할 때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단호박도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이나 이 호박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점 잊지 마세요.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으신 사람도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단호박은 아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본인에게 맞는 양도 적절히 섭취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박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예요.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이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해서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사람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부피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에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 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질
체지방을 제거하는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 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있는데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